네, 계속해서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새벽 끝난 FOMC 회의,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먼저 영상으로 간략하게 확인하시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Our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both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me into better balance with continued strong job gains and a low unemployment rate.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 are maintaining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in order to keep demand in line with supply and reduce inflationary pressures. As labor market tightness has eased and inflation has declined over the past year,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however,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We'll need to see more good data to bolster ou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We know that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soon or too much could result in a reversal of the progress that we've seen on inflation. At the same time,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late or too little could unduly weake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In considering any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Thank you, and I look forward to you. 네, 파월 의장의 발언, 확신이 들기까지는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한 발언을 했는데, 박사님, 어쨌든 FOMC 마무리됐고 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것이고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향후 그 금리의 어떤 경로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시사하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경제 전망 및 금리에 대한 요약표가 있죠.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이 있었지만은 당초에 올해 약 한 3번 정도, 내년과 후년에도 3번 정도의 금리 인하 패스를 상당히 크게 조정했죠. 올해 1번 하고 내년과 후년에 4번 정도로 이제 내리면 그런 전망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금리 인하 횟수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연준 의원들이 그 경제 펀더멘탈,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점도표의 특징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성장률은 좀 과거 전망과 같이 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점도표의 그 내용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높게 전망한 것은 올해 1, 4분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고요. 네. 사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전기 대비 연율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 2.1%로 본다는 것은 앞으로 3분기 동안 매 분기마다 2%, 2.3% 내외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했지만 굉장히 제약적인, 리스트릭티브한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향후 경기가 둔화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한지 그리고 실업률은 벌써 5월 달에 4%에 도달했거든요. 네. 근데 연간 그 실업률을 4%로 유지한 부분은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은 성장률과 고용 시장에서의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점이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의 이런 하방 리스트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지금은 점도표상에서 금리를 한 번 내린다고 하지만은 추후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번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이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해서 보셨고 향후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연준 물가에 좀
고민이 있는 해 보이는데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FOMC 결과에 앞서서 나왔는데 둔화는 좀 확인됐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냐, 높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4월과 5월 달에 헤드라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PI 인플레이션율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 대비 한 0.2%포인트씩.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도 전월보다 상승폭을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재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괜찮은 자료였다. 그리고 뭐 블룸버그도 이거는 뭐 플레전트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월 CPI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확인된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CPI 세부 항목별로 보니까 주거비라든가 의료 서비스 부문 물가 오름세는 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네. 미국 물가의 좀 우려 요인들 어떤 걸 보십니까? 예, 이번 5월달 물가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거비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로 계속 4개월 연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5.4%로 여전히 높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거비 물가가 어떤 경로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높은 물가를 상쇄해 준 것이 에너지, 특히 가솔린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물가 둔화에 영향을 준 건데 향후 우리가 이제 물가 전망을 할 때 이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비라든지 렌트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둔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높은 수준으로 갈 건지 그리고 에너지 가격 중에서 가솔린, 석유 가격이 지금과 같은 이 하향 추세, 둔화 추세를 유지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CPI가 둔화됐지만 5월 달에 이제 연준이 더 주목하는 물가 지표가 있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네. 이 부분은 주거비 비중이 소비자 물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상승한 부분이 PC 인플레이션에 많이 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5월 달에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연준의 올해 2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물가 둔화, 주거비, 렌트비, 그리고 에너지 가격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유가 좀 다소 안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좀 며칠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브렌트유 86달러까지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 내놓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좀 물가 자극할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물가를 볼 때 일시적 요인과 어떤 구조적 아니면 경기적 요인들을 다 보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골드만삭스나 다른 IB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연준이 계속 감산을 하고 있고요.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든다는 부분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여름에 여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 수요 많고 네. 이러한 것들이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은 4분기부터는 감산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미국 경기도 지금보다 다소 둔화되면서 또 수요도 줄 거기 때문에 공급이 좀 남아돌면서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는 좀 유가는 지금보다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재고 문제 때문에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4분기 이후에는 감산 규모가 축소되고 수요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장기적으로 좀 안정될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결국 중요할 텐데 미국 경기 두고서 노랜딩에서 랜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밌게도 올해 들어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때 물론 잠정치보다 지금 최근 나온 게 하향 조정됐기는 했지만 올해 성장률 2% 이상 보고 있고요. 연준은 내년도 성장률도 2%를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게 과연 뭐 랜딩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냐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그렇지만 그동안 연준이 거의 0%였던 정책 금리를 5.5%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썼고 그 결과가 5월 달에 소비자 물가의 어떤 둔화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를 진정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정 단계를 넘어서 이게 침체로 가면 어떨까에 대한 우려인데 적어도 연준이 올해 금리를 뭐 2회 정도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경기 침체나 리세션 그리고 하드 랜딩 심지어 소프트 랜딩까지도 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잠재 성장률 이상에서 올해와 내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고용 지표나 또 실업률 지표는 이러한 전망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취업자 수나 일자리 수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좀 높아져야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뭐 일각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도 올해 미국의 경제는 2%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수시로 뭐 제기되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이게 뭐 미국 채권운용사 핌코는 뭐 지역은행들이 문제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매우 집중돼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과거보다 그러니까 뭐 3년이나 아니면 5년 전보다 시장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부분에서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렌트 관련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것은 대형은행보다 이 상업용 부동산의 노출 정도가 대출 부분에서 약 한 4배 이상 높은 지역은행들이 네. 계속 뭐라 그럴까요?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든지 배당을 줄이고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뉴욕 커뮤니티 방코프라든지 US 방코프 그리고 엑소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니까 와 이것이 이제 지역은행들이 은행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키워가지고 금융불안, 금융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도 그렇고 미국 규제당국도 컨트롤러블하다, 매니저블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물 경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오피스 부분입니다. 사무실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피스 자체로 놓고 보면 실물 자산의 약 한 2.4% 정도고요.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14%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면에서 이제 크지 않다는 점 상대적으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건설 투자랑 연관이 되는데 미국 GDP에서 건설 투자 부분이 0.4% 내외입니다. 오히려 그 주택 건설 있지 않습니까? 레지던셜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한 3%까지 갔었는데 이런 점들이 좀 부실이 되고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 GDP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은행들이 다시 문을 닫는다든지 M&A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뭐 지역은행들의 부실 우려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리스크 비중으로 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후퇴하는 와중에도 상승 이어왔는데 금리 인하 없이도 이게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도 19명 위원 중에서 4명이 금리 인하 올해 0번 제로라고 전망을 했는데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경제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이렇게 긴축적으로 상당히 높였는데도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건화되는 거죠. 네. 최근에 뭐 빈 일자리 수도 줄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좀 노동 시장이 과거보다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27만 개 이상이나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전망에 따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것이 10만 대대로 20만 대에서 10만 대대로 내려오고 실업률도 4%에서 4.2%까지 올라가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재와 같이 실업률 4% 아래 그리고 취업자 수도 계속 20만 명대 유지된다고 하면 연준이 지금보다 완화적인 정책,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걱정도 했습니다. 1분기 때 물가가 높아졌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의 상향 리스크를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기후 이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원자재 시장에 그 네거티브 샥을 줄 수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걸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어쨌든 뭐 섣불리 내렸다가 부작용이 정책 비용이 더 크게 들기 때문에 연준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만약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시장 뭐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2번 정도 시장 예상 2번이랑 저희 전망이랑 더 거의 비슷한데요. 이러한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가 무산된다고 하면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말이 시장은 모든 어떤 전망을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업들이 뭐 투자나 경비 지출을 계획을 할 때 이러한 금리 전망을 다 반영을 한 건데 이것이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상품, 금융상품 가격이 조정이 있겠죠.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할 거고 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할 당시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막 은행들이 파산하고 부도나고 이러니까 연준이 금리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007년 8월 달인가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월 달에 S&P 500 지수가 약 한 5.8% 이상 조정이 됐습니다.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정책금리를 50bp 내리면서 시장이 좀 안정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데 네. 분명히 시장의 기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분명히 거기에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불발이 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과거 사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 성격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뭐 보험성 인하냐, 방어용 인하냐, 네. 올해 뭐 금리 인하가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경기 침체를 방어하려면 경기 침체 사인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2%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강건하게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건 보험성 인하가 될 것이다. 경기의 어떤 둔화 속도를 좀 조정하는 침체를 방어하는 그런 성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어쨌든 뭐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이 보험성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뭐 미국 금리 인하 좀 지연되는 와중에도 ECB는 한 차례 금리 내렸고요.
이렇게 유로존이 금리 내리고 미국은 뭐 금리 동결을 지속한다면 당분간 이제 달러 강세 지속될 것 같은데 이게 환율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달러 강세는 생각했던 것처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뭐 우리가 보통 달러 강세하면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 그리고 뭐 파운드화에 대해서 강세, 엔화에 대해서 강세. 그래서 궁극적으로 달러 지수라고 하는 보통 기축통화에 대한 달러의 어떤 그 강세를 보여주는 DXY 인덱스 자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원 환율이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원화가 원화 강세가 달러 강세보다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외 수지가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수출이 회복되면서 그리고 성장률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달러 원 환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지금보다 레벨 다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4분기에는 뭐 1,32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달러 강세보다 더 크게 부각되면서 환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엊그제 이제 뭐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로 상향하면서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좀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뭐 수출, 대미 수출 비중 지금 높아지고 있고 환율도 뭐 비교적 높은 수준인 만큼 당분간은 뭐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수출 기업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하게 보면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5월 수출 실적을 보면 그동안 미국이 좀 수출 비중이 높았었어요. 제일 시장이었는데 5월 달에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미국이 여전히 우리 제일 수출 시장이지만 그 2위였던 중국 경제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 글로벌 그 수출 볼륨 면에서 물량 면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작년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좀 긍정적인 재무 상황을 만들어서 경기 면에서 아니면 뭐 체감 경기 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수출 올해 들어서 좋고 중국 수출도 회복되고 있고 외환 시장, 환율 여건도 지금 수출 기업들의 유리한 여건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뭐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인데 한국은행은 뭐 금리 인하 시그널 거의 뭐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피벗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디 시장에서 챌린지 받는 부분인데 저는 8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펀더멘탈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시점을 비교해 봐야 될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금리를 이제 올려서 이제 동결했습니다. 그때 네. 3.5%로 올리고 그때 물가가 5%였어요. 인플레이션율이. 근데 지금 3.5% 계속 유지되는데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 경기에서 중요한 건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거든요. 작년 1월 달에는 이것이 거의 마이너스 0.8%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5%. 근데 지금은 이것이 플러스 0.8%입니다. 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금리는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건데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면 경제에는 그만큼 금리보다 통화정책 기조는 더 긴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통화정책은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금융 불균형을 꼭 금리로 막아야 되느냐.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 규제 부분은 금리보다는 규제나 아니면 다른 마이크로 프루덴셜 메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최근에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부채, 자영업자 부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규모 면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하려면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려서 실질금리가 높은 것을 좀 낮춰주는 조치를 가급적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연준이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더 낮으니까 네. 좀 빨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8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고금리, 우리 경제도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요. 통화정책은 선제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8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바람직하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